천문학자들은 1973년 처음 이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야 해요.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 은하를 포함한 수만 개의 은하가 우주의 팽창을 거스르며 특정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태양계 전체가 은하를 돌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특정 방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 초속 600km, 시속으로 환산하면 216만 km입니다. 1986년 그 지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태양계로부터 남쪽 삼각형 자리와 직각자 자리 방향 약 2억 광년 떨어진 곳. 과학자들은 그곳을 거대 인력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적절한 이름이에요. 무언가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대 인력체는 하필이면 우리 은하의 원반에 딱 가려지는 방향에 있어요. 은하 원반에는 별과 가스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어서 그 너머를 관측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지역을 회피대라고 불러요. 피해야 할 구역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전파 망원경과 X선 관측을 통해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어요.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거대 인력체 영역에서 883개의 은하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2개의 은하단과 3개의 은하 집중 영역. 그 중심에는 직각자 자리 은하단이 있어요. 무게는 우리 은하의 수만 배 이상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거대 인력체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너머 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셰플리 초은하단이라는 더 거대한 존재가 있거든요. 약 8,000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곳. 질량은 우리 은하의 10,000배. 거대 인력체의 4배나 됩니다. 우리는 거대 인력체를 향해 끌려가고 거대 인력체는 셰플리 초은하단을 향해 끌려가고 있어요. 2014년 천문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큰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하와이어로 측량할 수 없는 천국이란 뜻이에요. 우리 은하를 포함한 10만 개 이상의 은하가 이 거대한 구조 안에서 중력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영장의 물이 작은 배수구를 향해 빨려 들어가듯이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 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주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온도를 가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워요. 이것은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도플러 효과입니다. 가까워지는 쪽은 뜨겁게, 멀어지는 쪽은 차갑게 관측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라니아케아조차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주는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더 큰 구조 안에 더 큰 구조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맨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저 끌려갈 뿐이에요. 초속 600km로 말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요. 우주가 끝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빅 립. 모두 수백억 년 후의 일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죠.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허위 진공 붕괴. 이것은 예고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진공은 정말로 비어있지 않아요.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가 소멸합니다. 전자와 반전자가 짝으로 나타났다가 충돌해서 사라지죠. 이것을 양자요동이라고 해요. 진공에도 에너지 상태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참진공이라고 해요.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의 진공은 참 진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는 거짓 진공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산중턱의 작은 골짜기를 상상해보세요. 공이 그 골짜기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보여요. 좌우로 굴러도 다시 골짜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바닥이 아니에요. 산 아래로 내려가면 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이 우연히 골짜기 벽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바닥을 향해 빠르게 굴러내려갑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거짓 진공이라는 산중턱 골짜기에 안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양자 터널링 효과로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순간 우주는 참 진공으로 전이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힉스 보손이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의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죠. 힉스 입자의 질량은 준안정 구간에 있었어요. 매우 안정과 조금 불안정 사이. 이것은 우리 우주가 거짓 진공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허위 진공 붕괴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어느 한 점에서 작은 거품이 형성됩니다. 이 거품 안은 참 진공 상태예요. 그리고 이 거품은 빛의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지나간 자리에 모든 물질은 붕괴해요. 원자가 유지될 수 없고 화학 결합도 불가능하며 심지어 기본 입자들조차 현재와 다른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시드니 콜먼과 프랭크 드 루치아의 1987년 논문에 따르면 거품 내부의 시공간은 극도로 불안정해요. 반드 시터 공간이라고 불리는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은 수축하는 프리드만 우주의 최종 상태처럼 중력 붕괴를 겪습니다. 거품 내부가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마이크로초 이하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거품이 빛의 속도로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으니까요. 거품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순간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고통도 없어요. 두려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습니다. 존재하다가 갑자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마치 꺼지는 전등처럼요. 미국 천체 물리학자 폴 서턴은 2022년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이미 붕괴와 갱신 과정을 시작했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거품이 생성되어 팽창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빛의 속도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순간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하지만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그것은 언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일일 수도 100억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상하 좌우, 그리고 위아래,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물리학 이론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홀로그래픽 우주론. 이것은 SF 소설이 아니라 진지한 물리학 이론입니다. 1993년 레너드 서스킨드와 헤라르디우스 토프트가 제안했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의 세계는 사실 우주 지평선 끝에 있는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의 투영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홀로그램처럼요. 홀로그램 스티커를 본 적 있나요? 평평한 2차원 도면이지만 각도를 바꾸면 3차원 이체 이미지가 보입니다. 실제로 3차원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2차원 표면에 저장된 정보가 3차원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우주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 연구에서 나왔어요. 블랙홀에는 정보 역설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랙홀에 물체가 빨려 들어가면 그 물체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정보는 절대 사라지면 안 돼요.
하지만 블랙홀에 들어간 것은 다시 나올 수 없죠. 모순입니다. 스티븐 호킹과 다른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문제로 고민했어요.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는 사라지지 않아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즉 표면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3차원 물체가 2차원 표면에 인코딩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학자들은 더 대담한 발상을 했습니다. 블랙홀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의 모든 정보가 우주 지평선이라는 2차원 경계에 저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 정보가 투영된 홀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2017년 영국과 캐나다의 연구팀은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홀로그래픽 우주 모델과 일치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증명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지지 증거였죠. 에드에스 CFT 대응이라는 수학적 도구도 있어요. 이것은 특정 타입의 3차원 우주가 2차원 양자장 이론과 정확히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론인데 같은 물리를 기술한다는 거예요. 마치 같은 건물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처럼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가 3차원으로 투영된 것일 뿐이에요. 당신 자신조차도요. 당신의 모든 기억,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은 우주 끝 어딘가에 2차원 표면에 비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정보의 3차원 투영일 뿐이에요. 마치 영화 스크린에 비친 캐릭터처럼요. 더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홀로그램이라면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2차원 정보가 진짜고 우리가 가짜일까요? 아니면 둘 다 같은 현실의 다른 표현일까요? 물리학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주는 광대합니다. 무한히 넓고 무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입자들은 무작위로 움직입니다. 양자요동, 열역학적 요동.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통계역학자 루트비 볼츠만은 19세기 말 이상한 계산을 했습니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의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 입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이다 보면 우연히 특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컵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의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확률은 극히 낮지만 0이 아닙니다.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면 언젠가는 일어나요. 그렇다면 더 복잡한 것은요? 인간의 뇌는 어떨까요? 수백억 개의 뉴런이 특정한 패턴으로 연결된 구조. 이것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볼츠만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지만 가능해요. 여기서 무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볼츠만 두뇌. 우주의 무작위 요동으로 우연히 생성된 자아를 가진 뇌를 말해요. 계산해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주 전체가 빅뱅부터 진화하고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형성되고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여 인간이 나타날 확률. 이것과 진공 속 입자 요동으로 우연히 뇌 하나가 형성될 확률. 둘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뇌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요. 우주 전체, 은하, 별, 행성,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뇌 하나.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만 존재하면 돼요. 기억을 가지고 자아를 느끼고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몇 초 후에 붕괴되어도 상관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뇌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다고 믿을 테니까요. 여기서 논리적 결론이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당신은 수십억 년의 우주 진화 끝에 태어난 진짜 인간일 확률보다 방금 진공 속에서 우연히 형성된 볼츠만 두뇌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은 가짜일 수 있어요. 어제의 기억, 어린 시절의 기억, 방금 전 아침 식사의 기억,
모두 뇌가 형성될 때 함께 만들어진 허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가 만들어낼 환각일 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반박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인간이든 볼츠만 두뇌든 주관적 경험은 똑같아요. 당신은 자신이 진짜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볼츠만 두뇌도 자신이 진짜라고 느낄 거예요.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역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단순한 철학적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우주론 모델이 정말로 맞는지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만약 어떤 우주론 모델이 진짜 관측자보다 볼츠만 두뇌를 더 많이 예측한다면 그 모델은 틀렸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환각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존재한다면 볼츠만 두뇌 문제가 발생해요. 하지만 우주에 종말이 있다면? 빅크런치나 진공 붕괴처럼. 그렇다면 무한한 시간이 없으니 볼츠만 두뇌가 만들어질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역설적으로 우주의 종말이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보장해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진공 속에서 막 형성된 뇌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요. 양자역학에는 이상한 원리가 있어요. 관측자의 효과.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파동함수라고 불리는 확률의 구름이에요. 하지만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고 하나의 확정된 상태가 됩니다.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을 생각해 봅시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이 있어요. 방사성 원자가 붕괴하면 독극물이 방출되어 고양이가 죽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관측하기 전까지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어요. 따라서 고양이도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 관측하는 순간 둘 중 하나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관측이 뭐죠? 의식을 가진 존재가 봐야만 할까요? 아니면 측정 장비만 있어도 될까요?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간 논쟁했습니다. 로버트 란자라는 생물학자는 2007년 파격적인 이론을 제시했어요. 바이오센트리즘, 생명 중심주의라는 뜻입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이에요. 우주가 생명을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이 우주를 만들었다.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를 극대화한 해석이에요. 관측자가 없으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동함수가 붕괴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이 확률의 구름 상태로 떠다닐 뿐입니다. 의식을 가진 존재가 관측해야만 현실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간과 공간도 의식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나온 것일 뿐이에요.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처럼요. 진짜 코드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주는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배웠죠. 하지만 바이오센트리즘에 따르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빅뱅도 별의 탄생도 생명의 진화도 모두 의식이 과거를 관측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억, 기록, 화석, 별빛 모두 현재 관측하는 것들이에요.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망원경으로 봅니다. 그 빛은 100억 년 전에 출발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신이 관측하는 순간은 지금입니다. 바이오센트리즘은 지금 관측함으로써 100억 년 전의 과거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란자는 죽음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의식이 우주를 만든다면 의식은 우주보다 근본적인 존재예요. 뇌가 죽어도
의식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우주와의 연결이 끊어질 뿐이에요. 다른 우주, 다른 현실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주류 학자들은 바이오센트리즘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자역학 자체가 관측자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 실험에 수여되었어요. 이 실험들은 국소적 실제론을 반박했습니다. 즉, 관측되기 전까지 입자는 확정된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것은 바이오센트리즘의 기본 전제와 일치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우주를 만든다면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매 순간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주의 파동함수를 붕괴시키고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우주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반성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저것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과정에 나라는 의식이 있어요. 자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976년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그의 책 이원적 정신의 붕괴와 의식의 기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인류에게는 자아의식이 없다고요. 제인스의 이분심 가설.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인간들은 지금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이론입니다. 그들에게는 통합된 자아가 없었어요. 대신 뇌의 두 부분이 분리되어 작동했습니다. 왼쪽 뇌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뇌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오른쪽 뇌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신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증거가 있을까요? 제인스는 고대 문헌을 분석했습니다. 일리아스를 봅시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예요. 이 작품에서 영웅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항상 신들이 그들에게 말을 걸고 명령을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싸울지 말지 고민할 때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지시를 내려요. 제인스는 이것이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제 경험을 묘사한 것이라고요. 아킬레우스는 정말로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뇌의 오른쪽 반구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신의 계시로 해석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모세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며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내립니다. 제인스는 이들이 정신병을 앓은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당시로서는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뇌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왜 현대인들은 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제인스는 기원전 1000년경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문명이 복잡해지면서 이분심 시스템이 붕괴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다른 목소리를 접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신들, 다른 명령들. 혼란이 왔어요. 그 결과 뇌는 새로운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통합된 자아. 모든 목소리를 하나의 의식 안에 통합하는 것이에요. 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며 내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 이것이 현대적 의식의 탄생입니다. 증거가 더 있어요. 조현병 환자들을 봅시다. 그들은 환청을 들어요. 자신이 하지 않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립니다. 제인스는 이것이 고대 이분심의 잔재라고 봤어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두 뇌 반구를 통합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분리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모든 문화에서 조현병 환자가 듣는 목소리의 내용이 비슷해요. 명령조이고 권위적이며 종종 신적 특성을 가져요.
마치 고대인들이 들었던 신의 목소리처럼요. 만약 제인스가 옳다면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자아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구성물입니다. 3000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다시 변할 수 있을까요? 혹은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AI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천 년 후 사람들은 21세기 인간을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아라는 환상 속에 살았어. 자기가 하나의 통합된 존재라고 믿었지. 참 순진했어. 지금이 서기 몇 년인지 아시나요? 2026년이라고요? 정말 확실한가요? 독일의 역사학자 헤리베리트 일리히는 1991년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도가 약 300년 정도 틀렸다고요. 유령시간 가설. 서기 614년부터 911년까지 약 297년의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론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역사에 300년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지금은 1726년쯤이 됩니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일리히의 주장에 따르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3세와 교황 실베스테르 2세가 공모했다고 해요. 서기 1000년에 통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세기 말 유럽에서는 천년왕국 사상이 유행했어요. 예수가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해에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죠. 오토 3세는 자신이 그 역사적 순간의 지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세기 후반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달력을 조작하면 됩니다. 교황 실베스테르 2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천문학, 수학에 능통했고 교회 문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7세기부터 10세기 초까지 약 300년의 역사를 날조했다는 겁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건축물의 연대를 조작하여 가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 모두 조작되거나 날조되었다고 봅니다. 샤를마뉴 대제? 실존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진 전설일 수 있어요. 증거가 있을까요? 일리히는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 시기에 고고학적 증거가 매우 부족해요. 7에서 9세기 유물이 이상하게 적습니다. 건축 양식도 단절되어 있어요. 6세기 건축과 10세기 건축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천문학적 계산의 불일치. 율리우스력은 천문학적 현상과 조금씩 어긋나요. 그래서 1582년 그레고리력으로 개정했죠. 그런데 개정 시 삭제한 날짜수가 이상합니다. 율리우스력을 도입한 기원전 45년부터 1582년까지 계산하면 약 13일을 빼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10일만 뺐습니다. 3일이 부족해요. 만약 300년이 날조되었다면? 그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셋째, 비잔틴 제국의 기록. 동로마 제국은 서유럽과 별도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비잔틴의 연대기와 서유럽 연대기를 비교하면 약 300년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연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류 역사학자들은 이 이론을 거부합니다. 너무 많은 증거를 무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랍 세계, 중국, 인도의 기록들도 모두 조작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일리히는 반박합니다. 유럽 밖 기록들도 나중에 유럽 달력에 맞춰 재해석되었다고요. 중국의 연대기는 중국 왕조로 기록되어 있지 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기로 환산한 것은 후대 학자들이에요. 만약 유럽의 서기가 틀렸다면 환산도 틀린 겁니다. 나무나이테 연대 측정법은 어떨까요?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연속된 나무 시료가 필요한데 7에서 9세기 시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이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다고 일리인은 주장해요. 탄소 14연대 측정은요?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수십 년이에요. 300년 차이를 잡아내기엔 부족합니다. 게다가 중세 유물을 측정할 때 오차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약 정말로 297년이 허구라면 우리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역사책, 박물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에요. 샤를마뉴 대제, 바이킹의 침략, 이슬람 제국의 확장, 모두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과거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기록과 유물에 의존할 뿐이죠. 만약 그 기록과 유물이 조작되었다면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달력을 통제하는 자가 시간을 지배합니다.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점심 식사 중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어디 있죠? 모두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외계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페르미의 역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었어요.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행성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외계 문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런데 왜 아무 흔적도 없을까요? 왜 아무도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을까요?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은하에만 수천 개의 통신 가능한 문명이 있어야 해요. 그중 일부는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서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은하를 식민화했어야 해요. 우리를 찾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뿐입니다. 동물원 가설은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외계인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왜일까요? 동물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동물을 관찰해요. 연구합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고 싶으니까요. 야생 동물학자들은 더 조심스러워요.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관찰합니다. 외계 문명도 같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지구는 거대한 자연보호 구역입니다. 인류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진화하도록 허용되었어요. 하지만 경계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1973년 천문학자 존 볼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외계 문명들은 윤리적 규약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덜 발달한 문명을 간섭하지 않는 규칙. 스타트rek의 최우선 지침처럼요. 인류가 스스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일까요? 핵전쟁을 피하고 행성을 파괴하지 않는 것? 초광속 여행을 발명하는 것? 아니면 더 근본적인 것일까요? 종으로서의 성숙, 전쟁, 차별, 착취를 극복하는 것 말이에요. 증거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1977년 와우 신호. 72초간 지속된 강력한 전파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침묵한 것처럼요. UFO 목격담도 동물원 가설과 일치해요. 외계 비행체가 목격되지만 직접 소통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관찰만 하죠. 마치 야생동물 연구자가 쌍안경으로 보는 것처럼요. 가끔 너무 가까이 와서 발각되기도 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버전도 있어요. 외계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이 아니라 연구실이에요. 인류는 실험주의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 특정 변수를 투입하고 반응을 관찰해요. 전쟁, 종교, 기술, 이 모든 것이 실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험받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외계인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이 종족이 자멸할까? 아니면 극복할까? 그들은 지켜봤어요. 냉전이 끝나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안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통과. 하지만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후변화, AI, 생명공학. 우리가 이것들을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을까요? 외계인들은 지금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점수를 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시험에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은하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주 문명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들은 계속 침묵할 겁니다. 우리가 자멸하는 것을 지켜보겠죠.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음 문명에서 활용할 데이터로 저장할 거예요. 마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논문에 쓰듯이요.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동물원의 동물은 자신이 관찰되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저 우리 삶을 살 뿐이에요. 시험 받는 줄도 모르고요. 중국 SF 작가 류스친의 소설 삼체는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어두운 답을 제시합니다. 암흑숲 이론. 우주가 조용한 이유는 모두가 숨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밤의 숲을 상상해 봅시다. 어둡고 조용해요. 하지만 숲이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포식자와 먹이 모두 숨죽이고 있습니다. 소리내면 들킬 테니까요. 우주도 그런 숲입니다. 수많은 문명이 존재하지만 모두 침묵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간단하지만 냉혹합니다. 첫째, 우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둘째, 문명은 살아남기 위해 자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른 문명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넷째, 기술은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네 가지 공리에서 무서운 결론이 나와요. 다른 문명을 발견하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즉시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소통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위험해요. 빛의 속도 한계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수년이 걸려요. 메시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데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상대 문명은 무엇을 할까요? 발전합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앞섰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답장이 오기까지 50년이 걸린다면? 그 사이 그들은 엄청나게 발전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멸망시킬 무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주적 거리 때문에 신뢰 구축은 불가능합니다. 지구에서도 국가 간 신뢰는 어려워요. 같은 행성에 살면서도요. 수억 년 떨어진 문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선제 공격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 잔인하지만 논리적이에요.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처럼요. 서로 협력하면 둘 다 이득이지만 상대를 믿을 수 없다면 배신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술 폭발 개념이에요. 문명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급격히 발전합니다. 수천 년 정체되어 있다가 몇백 년 만에 우주여행까지 도달하죠. 인류가 그랬어요.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 동안 느리게 발전하다가 산업혁명 이후 300년 만에 달에 갔습니다. 문제는 언제 그 폭발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보다 기술이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문명도 50년 후에는 당신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거해야 해요. 기회가 있을 때.
암흑숲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는 두 종류의 문명만 있어요. 숨어있는 문명과 죽은 문명. 자신의 존재를 알린 문명은 곧 공격받아 멸망합니다. 살아남은 문명은 완벽하게 침묵하는 문명뿐이에요. 그렇다면 인류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실수를 저질렀어요. 1974년 R15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25,000광년 떨어진 구상성단을 향해 전파 신호를 송신했어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 우리의 기술 수준을 담아서요. 보이저 탐사선에는 황금 레코드가 실려 있어요. 지구의 소리, 음악,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까지. 만약 누군가 이것을 찾는다면 지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SATI 프로젝트는 계속 외계 신호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암흑숲 이론이 맞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숲속에서 큰 소리로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포식자를 부르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스티븐 호킹도 생전에 말했어요. 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 100년간 우리는 전파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TV, 라디오, 레이더 모두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백광년 반경 안에 모든 문명은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안에 포식자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발견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대가 지구를 향해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광속으로 날아오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겠죠.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암흑숲 이론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론이 틀렸다면 우리는 언젠가 친절한 외계인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공격받는 그 순간까지는요. 인터넷을 사용하시죠? 매일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댓글을 달아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상대가 진짜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하나요? 죽은 인터넷 이론. 2021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한 가설입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인터넷상의 대부분 활동은 이미 인간이 아닌 AI와 봇이 생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특정하는 주장도 있어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인터넷이 살아있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콘텐츠를 만들고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부분은 봇이 만든 환상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통계를 봅시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가 봇에 의한 것이었어요. 거의 절반입니다. 2023년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SNS 계정을 봅시다. 트위터는 2017년 자체 조사에서 전체 계정의 약 15%가 봇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독립연구자들은 훨씬 높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추정치는 50%가 넘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봅시다. 유튜브 영상, 뉴스 기사, 블로그 포스트. 댓글의 상당수가 봇이 달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정 의견을 조장하고 논쟁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조작하기 위해서죠. GPT-3가 2020년 공개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누구나 자연스러운 글을 대량 생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블로그 포스트, 리뷰, 댓글.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만든 이미지가 인터넷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진이고 어떤 것이 AI 생성인지 알 수 없어요. 영상은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했어요.
이제 누구의 얼굴이든 만들 수 있고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구분이 안 돼요. 죽은 인터넷 이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봇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 조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어요. 거대 기술 기업들, 정부, 혹은 알 수 없는 세력. 목적은 뭘까요? 여론 조작, 소비자 행동 유도, 사회 통제. 봇들이 특정 의견을 확산시키고 트렌드를 만들어 사람들의 생각을 유도합니다. 진짜 사람들은 자신이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봇이 만든 허상을 따르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공범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이것들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사게 할지 결정해요. 당신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대화하는 상대가 진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AI가 만들었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GPT가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의견?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튜링 테스트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AI가 너무 발전해서 인간과 구분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봇들이 만든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 불편한 가설들을 봤습니다. 우주의 미스터리, 의식의 본질, 역사의 진실, 외계 문명의 침묵.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대 인력체를 향해 끌려가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주가 허위 진공 상태라면 언제든 붕괴할 수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홀로그램이라면 진짜 실체가 아닙니다. 볼츠만 두뇌라면 모든 기억이 가짜예요. 의식이 우주를 만든다면 우리는 창조자이지만 그 과정조차 이해하지 못해요. 고대인들에게 자아가 없었다면 자아는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역사가 조작되었다면 우리는 거짓 속에 살고 있어요. 외계인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험 대상입니다. 암흑숲이 진실이라면 우주는 위험한 곳이에요. 인터넷이 죽었다면 우리가 보는 현실조차 조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설들을 믿어야 할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았고 일부는 반박되었으며 몇몇은 완전히 틀렸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불편한 가설들은 우리에겐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하고 복잡하며 아름다울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거대 인력체를 향해 초속 600km로 날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홀로그램이고 볼츠만 두뇌일 수 있으며 외계인의 관찰 대상이고 봇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진짜 인간일지도 몰라요. 혹은 이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은 지금 존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든 환상이든 그것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질문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탐구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경이로워할 것인가. 우주는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질문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완벽한 미스터리, 영원한 질문, 끝없는 경이. 지금 하늘을 올려다봅시다. 당신이 보는 별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별은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빛은 여전히 여행하고 있고 당신의 눈에 도달했으며 당신의 의식이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 순간 우주의 파동함수가 붕괴하고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관측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어쩌면 그 구분 자체가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홀로그램이든 볼츠만 두뇌든 시뮬레이션이든 당신의 주관적 경험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궁금해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확신하지 말고 탐구하세요. 우주는 당신에게 정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정을 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정 자체가 목적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습니다.